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사회 분야 학문 속세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인문사회 보고대회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선 두 선생님들과 달리 학문 후속 세대라는 명명에 속하는 신진 연구자이자 대학원생인데요. 현재 서울대에서 국문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상태이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라는 책의 공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저의 발표는 제가 공저자로 참여했던 한국에서 박사학위라는 책의 주요 내용을 이제 오늘 대회 취지에 맞춰 다시 요약을 하고 강조할 점들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책이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제 나온 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대학원 문제와 관련해서 2010년대 중반 이후는 좀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분 교수 사건이라고 하는 그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대학원생들이 경험하는 열악한 연구 환경과 현실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의 주체로서의 대학원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각종 그 교육부 혹은 인권위 혹은 이제 각 대학 단위에서 여러 가지 제도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에서는 이제 연구환경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교육부에서는 권리 강화 방안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그 카이스트를 기점으로 대학원생 권리장정과 제작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대학원생 노조가 출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문제에 있어서 2010년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이 시기는 학술환경의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의 집필에 참여한 그 선생님 저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학계 어떤 거버넌스 참여 이력이 있는 조직과 활동가로서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바로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책의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네네, 위쪽을 하나 더 위쪽, 네네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부분이겠지만 이제 정권 교체 이후로 인문사회계 예산 삭감도 이미 예고되고 있는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학술 환경의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실감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중요한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혹은 신진 연구자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기존의 대학원생이 겪는 인권 침해 사안들 혹은 대학원생을 노예라고 비유하는 그러한 식의 현실에 대한 고발이 수면 아래에 있었던 대학원생 문제를 가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그 피해자로서의 대학원생이라고 하는 문제 이상으로 이런 학술 제도 재편 혹은 학술 환경의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현실에 어떻게 대학원생을 주체로서 기입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이제 막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혹은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작년 3월에 교수신문 좌담회에서 학문 후속 세대의 미래라는 식의 주제로 좌담회가 있었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출간 의뢰를 받은 후 후속 논의를 거치면서 내용을 심화하고 확장한 후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필진들은 자신의 연구 주제라든지 자신의 연구 주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이 대학의 위기 혹은 뭐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뭐 피해자 혹은 노예와 같은 처지에 대한 고발 이상으로 이런 문제화를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언어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경험들을 엮어서 공통의 언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고, 또한 비관론과 회의론이 아닌 이 학계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진단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성원들이 모이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 활동 경험, 참여 경험이었었는데, 그러한 조직 혹은 활동가로서의 역량 역시 이제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언급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책이 또 격려도 많이 받은 동시에 비판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런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각자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이 문제가 굉장히 대학원생 문제라고 하는 혹은 현 학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논의들을 정리해 가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에 저희 책에 나왔었던 중요한 문제 제기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뭐 가속화된 학계화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또 흔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학진 체제 이후로 그 성과 평가 방식의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게 이제 양적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 논문 중심의 성과 평가 시스템이 확립이 되면서 생긴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이런 문제 제기들이 누적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속화된 학계라고 하는 개념은 뭐 전임 교원이 된다거나 혹은 논문을 이제 써야 된다는 그런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더 많은 논문을 빨리 써내야 한다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어떤 대학원생들의 처지 혹은 이 학계의 시스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부작용들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연구 활동의 일부이기도 한 뭐 번역 혹은 뭐 단행본 출간 같은 활동도 그러하고, 혹은 현장 연구 활동도 그러하고, 아니면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뭐 대중 활동, 뭐 평론 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뭐 연구 비연구 활동이라고 불릴 만한 저런 활동들이 연구 활동으로 속해서 평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이라고 하는 게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러한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빨리 많은 논문들을 쓰기 위해서 대학원생들이 이제 저런 활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데, 저것의 뭐 문제로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대학원생의 연구가 대학원생에게 중요한 가장 이제 1차적인 기본적인 활동이 되겠지만, 이 시민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왜 인문사회계 대학원에 혹은 인문사회계 학계에 이 사회가 나라 돈을 써가며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의 힘이 부족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구축해 나가는 식의 프로그램 혹은 저런 활동들도 어떤 광범위한 어떤 연구 활동의 일부로서 포함되거나 반영되도록 하는 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적 평가 시스템에 있어서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보편적인 평가 지표로서 이제 여러 뭐 젠더, 계급, 나이, 지역, 출신 대한 등의 차이 혹은 연구자들의 생애 주기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현 평가 시스템에서의 문제로 여러 번이 지적되어 왔었던 사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 공교롭게도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관련된 그 연구들이 저희 책을 비롯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경인년의 그 연구로서 이제 작년 4월에 나온 연구인데요. 인문사회 분야 학문 후속 세대 연구력 강화를 위한 실태 조사 및 과제라는 과제였습니다. 아까 앞선 선생님께서 현 그 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이 연구의 이제 내용을 좀 간략하게 그 정리를 해보면 HK나 BK 사업 같은 경우가 이런 사업들이 그 연구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약화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 경험적인 데이터들 좀 소개를 해주는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SK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단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박사과정생은 단순 보조 역할에 한정되는 경우가 다수다라는 그 결론이 제시가 되고, BK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에서의 지식생산 과정과 사실 인문사회 분야의 지식생산 과정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것이 거의 전혀 고려되지 않고 표준화된 이공계열 혹은 과학기술 분야의 그 표준화된 지식생산 모델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의 자기주도성과 장기적인 기획력을 약화함으로써 연구력 약화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지원 사업의 한계는 지속적인 생계 보장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저희 대회에서도 앞선 그 발표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처럼 워낙 인문사회계의 지원 규모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 1년 단위의 그런 연구 지원 사업은 뭐 하나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딴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찾아서 전전해야 하는 불안에 시달리게 만들면서 지속적인 생계 보장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인문사회계 대학원에서 다양한 진로 개발이라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텐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원 진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학부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그 대학원생들의 경우는 그 강사법 이후로 강의 경험이 거의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박사 수료를 한다거나 하면 이제 경험할 수 있었던 이 강의 기회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그 다들 아실 텐데 올해 나왔었던 기사들입니다. 뭐 오른쪽은 그 정보라 작가이자 연구자가 퇴직 후에 강사 이제 퇴직금 수당 소송을 진행하는 그 경과를 다룬 기사였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에 나온 판례를 소개한 기사였는데요. 이제 시간 강사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2000년대 이후부터 해서 강의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판례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제 작년에 소정 근로 시간으로는 강의 시간만 한정한다라는 식의 판례가 나와서 기존의 법리를 또 뒤집는 그런 식의 판례가 나왔던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열악해지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이러한 보도들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고 하나 더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앞서 발표에서도 언급됐었던 B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A유형과 달리 B유형은 그 미취업 대학원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올해 이제 3월에 그 지원 그 사업 공고가 떠서 지원을 받으면 이제 여름부터 그 하반기부터 받게 되는 사업이죠. 근데 성균관대의 그 산학에서
이 처음 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나서 별다른 공지가 없다가 지원 사업 그 신청 마감일 날 성대에서는 B유형을 주관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공고를 거의 통보하듯이 내린 사건입니다. 이제 당연히 이미 뭐 지원서를 제출한 대학원생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상대 측에 산학 측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서 저런 대자보도 쓰게 되고 여러 이제 기사 네 감사합니다. 화가 되었었는데요. 이거는 뭐 성대뿐만 아니라 뭐 경희대나 고려대 등 여러 이제 대학들에서도 이런 선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학교 대학 측에는 이러한 주관 거부의 이유로 뭐 관리의 어려움 혹은 비용 문제 같은 것을 들었었는데 사실 그 연구재단의 원칙상 소속 기관이 있는 소속 학교가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그 주관 기관을 소속 대학으로 해야 되는 것을 연구기관이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식의 주관 거부는 그런 원칙과도 어긋나는 그 선택으로서 큰 반발을 사게 됩니다. 네, 대자보의 내용을 일부 인용을 해보면요. 박사학위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A유형 이나 뭐 조교수 이상이 지원 가능한 여타의 사업들은 그대로 주관하면서 대학원생들이 유일하게 지원 가능한 B유형을 주관하지 않겠다는 것은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라는 문장으로 이 문제 제기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다행히도 이 시정이 좀 이루어졌고 주관 거부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이게 뭐 한 번의 그 일회성의 사례가 아니었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한국연구재단 측에서도 이러한 식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개입을 하거나 뭐 감사나 평가 같은 것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인문사회계 그 대학원생들이 겪고 있는 어떤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차별과 같은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한국 인문사회 학계의 어떤 기능 부전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먼저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앞선 그 경인련의 그 연구 내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문사회 분야 박사 모델이 한국에 부재한다는 이들의 통찰이 박사과정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박사 모델의 부재는 좋은 해외 대학으로 유학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석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심으로 대학원 과정이 운영되게 한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다시 앞에 슬라이드로 혹시 지금 미국 박사 그리고 국내 명문대 박사, 국내 박사 이런 방식으로 위계화된 그 구조 안에서 국내 대학들은 박사과정생을 길러낼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연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생을 뭐 길러내는 그러한 커리큘럼에 그치는 현재 교육 제도의 부재가 대학원 인문사회계 대학원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여태 대학원생의 어떤 연구 환경을 논의해왔었던 여러 뭐 책이나 연구들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대학원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 고등교육 관련 뭐 학술 정책이나 제도가 그 결정되는 데 있어서 뭐 그 자원도 그렇고 교수 전임 교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학벌 혹은 젠더에 따른 불균형도 관찰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위기 구조 혹은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과연 대학원생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도 그렇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그렇고 이제 대학원생의 제도화된 주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피해자 혹은 뭐 수혜자로서의 대학원생 이상으로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이 학계를 구성하고 굴러가게 만들고 있는 대학원생의 행위성을 인식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뒷내용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책에 대한 여러 이제 반응들과 필진들의 뭐 후속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보여주는 그 자료고요. 다음 슬라이드. 저희 책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후속 논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반응들이 지금 대학원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혹은 한국 대학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현재적인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선 첫 번째 두 가지 비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명문대생들 중심의 패널들 뭐 이러한 비판이었습니다. 비교적 자원이 풍부한 대학 편향적인 논의와 이제 지방대학원생들, 지방대학원의 현실이 크게 다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었는데 다음 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고 글들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볼게요. 네, 이런 글에서처럼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비판한다고 할 때 그럼 뭐 지방대 대학원생을 한두 명 더 넣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적, 즉 이 책의 뭐 구성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한국 대학원 현실의 어떤 증상으로서 읽어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에 슬라이드. 특히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비판을 바라봤었던 글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서울 혹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원생들, 명문대 중심의 대학원생들로 대표되는 이 구성에 대한 비판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패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여성이었는데 왜 여성으로 이 신진 연구자의 얼굴이 대표된다라는 점은 논해지지 못했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비판에 누락되었었던 젠더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을 요청하는 글도 있었다는 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비판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5분 정도 안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책에 관한 여러 반응들 서칭을 하고 하다가 발견하게 된 이제 자료 중에 이수율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이걸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통계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OECD 국가들 석박사급 이수율을 비교한 통계인데 한국은 3%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한 자료들은 민영배우연실 교육포럼에서 장수명 교수께서 발표해주신 발표문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이제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에 전임 연구 인력의 수가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자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앞선 발표에서도 지적이 되었었던 사안인데 장래 전임교원 수의 추산치가 이대로라면 거의 뭐 한국 숙세대 재생산의 불가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앞선 통계에서 첫 번째 보여드렸었던 통계에서 이수율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냐고 생각을 하냐면 대학원생으로서 뭐 일자리의 부족과 같은 것을 경험을 할 때 과거보다 대학원생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제 일부의 그 일자리들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라고 뭐 생각을 막연하게 해올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학 학부생들의 고등교육 율은 이수율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학부 교육과 대학 교육과 대학원 교육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회가 대학원을 진학하고 이수를 한 어떤 전문성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대학원 이수율이 낮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한 4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공유해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구자들의 활동 영역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 활동에 기초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회 곳곳 시민사회 분야와 여러 이제 분야와 연계해서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업 연구자로 이제 표준화된 현재 연구자 모델에서는 저러한 활동들이 더 장려되지 못하고 실제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대학원과 뭐 언론 혹은 출판계 혹은 정책 그 결정과 집행의 제 분야에 있어서 이런 대학원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진로와 또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전임교원 수 확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대학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폴리텍 대학, 전문대, 고등학교, 평생교육학교, 시민교육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원생들이 어떤 쓸모가 있을 수 있는가 혹은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그 앞선 자료가 소개되었었던 저 발표문에서도 이런 취지에서 연구 사업비 혹은 연구비 예산 확장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지금 기묘한 사안이지만 그 연구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인건비 투자에도 과감하게 우리가 그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논지의 발표였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이제 그 시민사회의 어떤 기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생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설득 전략으로서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이것까지만 강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대학원생의 참여라고 하는 게 대학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자리에서도 그렇고 구색 맞추기 용으로 그냥 소비되고 소모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필진들의 어떤 이력들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혹은 대학원생 노조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정책 결정력 혹은 거버넌스 참여 역량과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일부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연구자들 개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고 지금 논문 하나 더 써야 할 시간에 뭐 이런 데 가서 뭐 얘기할 시간도 없지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더욱 이런 정책 결정 집행 기구와의 접촉면을 넓혀서 대학원생의 그 의사와 입장과 경험이 이런 제도 결정 과정에 개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패러다임 제도 정책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연구자들 스스로도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명예와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과제로 같이 요청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